낭만서점 242회에서는 이영도 작가의 시아와 칸타의 장을 다룹니다. 네. 드래곤도 나오고요. 네. 뭐 요정도 나오고요. 전혀 우리가 좀 평상시에 접해보지 못한 네. 그런 세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자, 허남평론가님께서 이영도 작가 소개 더 해주시죠. 네, 판타지 소설의 대표 작가이고요. 그냥 국내에서만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발표하는 작품마다 또 일본이나 대만, 중국을 비롯해서 아시아권에서도 큰 사랑을 받으면서요. 베스트셀러 작가로 입지를 좀 확실히 굳히고 있죠. 마산에서 태어난 마산 토박이고요. 1993년부터 본격적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1997년 가을이죠. 컴퓨터통신 하이텔에 이 판타지 장편 소설 드래곤 라자를 연재를 했습니다. 네, 이 하이텔, 천리안 뭐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저도 갑자기 응답하라 시리즈가 막 생각나면서 아, 그렇군요. 예,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저는 그게 나오면 응답하라 시리즈보다는 전도연 한석규 배우가 주연한 접속이 생각나거든요. 이것이 세대 차이인가요? 네, 드래곤 라자가요 분량이 엄청난 거예요. 1만 3천여 배에 달할 정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인기를 모았고 드래곤 라자 이후에 1년 후에 내놓은 퓨처 워커는 한층 심도 있는 주제와 새로운 구성으로 전작을 뛰어넘는 작품성을 인정을 받았고 또 폴라리스 랩소드는 이영도 작가의 이제 세계관을 완벽하게 이제 구축한 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이영도 작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언어 유희를 잘 쓴다는 거예요. 이 소설에도 나오잖아요. 뭐 아헨라이즈라는 헨리의 본명에 대해서 그리고 뭐 데르긴에 대해서 나오는데 허남평론가님은 어떻게 좀 보셨나요? 저는 그 문장과 관련해서 언어 유희도 그렇지만 판타지 소설이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세계관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묘사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아와 칸타의 장을 읽어보면 물론 묘사도 많긴 하지만 대화가 굉장히 많다는 것도 좀 특징이 아닐까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화를 인물들이 대화를 하는 페이지가 굉장히 많다는 것, 그것도 이것이 좀 판타지의 세계라는 느낌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그 세계관을 좀 구축해가고 있구나라는 인상도 받았어요. 네. 이 시아와 칸타의 장 같은 경우 제가 뭐 이영도 작가의 언어 유희적 특징이 또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헨라이즈가 드래곤의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아헨라이즈가 무슨 뜻인데? 라고 물어보니까 지랄한의 에너그램 같은데? 그리고 데르긴이란 요정이 나오는데 그럼 데르긴은 뒤질레 에너그램이냐? 라고 나와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유머가 허남평론가님에게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가 좀 궁금했었거든요. 저에게 색다른 판타지? 그러니까 판타지라고 했을 때는 그 세계 안에서 굉장히 좀 진중하고 뭔가 유머가 들어가 있지 않은 모습으로 생각이 됐었는데 지금 말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데르기는 뒤질레 에너그램이냐? 언어 유희 같은 것이 그렇게 웃음을 주면서 이 세계는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이고 심각하잖아요. 그래도 좀 숨쉴 그 구석을 준다? 숨쉴 틈을 준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조금 비판적이시군요. 그렇게 이게 특별한 언어 유희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이 분위기 자체를 가볍게 만드는 데는 일조를 하긴 하지만 이건 좀 억지스럽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쓰이는 어떤 유머가 과연 지금도 통할까? 90년대에는 괜찮은 유머였을지도 몰라도 그러니까 괜찮은 언어 유희처럼 받아들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 소설은 폐허가 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 19살 여자 시아와 또 10대 후반의 남자 칸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드래곤 아헨라이즈 혹은 헨리라고 불리는 용이 거주하는 헨리 동물원에서 살고 있는데요. 인간이 뭔가를 원할 때 헨리에게 부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헨리가 인류에게 가르쳐준 노래와 시를 완벽하게 외워야 합니다. 예컨대 헨리가 어떤 특정한 구절을 얘기하면 거기에 짝이 맞는 그 뒤에 나오는 그 구절을 읊어야만 하는 거예요. 성공하면 거래를 뭐 할 수도 있고요. 만약 실패하게 된다면 극단적입니다. 드래곤에게 잡아먹힙니다.
자, 시아는 이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유일한 사람인데요. 이 소설은 이런 시아와 또 기록자이자 예술가라 할 수 있는 칸타를 중심으로 서사를 전개해 나갑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중요한 등장인물이 있는데요. 사람이라기보다는 요정이죠. 그쵸. 예, 바로 데르긴입니다. 사실 인간이 요정을 보았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네. 요정은 인류의 이 선망 상태에서 보이는 존재이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류가 얼마 안 있으면 멸망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류 부흥의 목표를 갖고 있는 인물이 마트 퀸이라고 불리는 이 마트의 리더인데요. 칸타는 헨리 동물원을 떠나서 이곳 마트에 정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칸타를 시아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 책은요, 시아와 데르긴의 만남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요정 데르긴이 쥐틀에 걸려 있어요. 그렇죠. 쥐틀이 있다는 건 이제 쥐를 잡겠다는 거고, 네. 아까 이제 그 내용을 요약할 때 멸망이 얼마 안 남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식량이 부족한가 보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쥐를 잡아먹기도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쥐가 잡힌 것이 아니라 바로 데르긴이라는 이제 요정이 잡혀 있다는 것이 이 소설의 이제 첫 부분에 등장을 하죠. 인류가 왜 멸망 직전에 놓여 있는가, 이 소설에 정확하게 언급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네. 온 세상이 방사능으로 오염됐다라는 걸 미루어 짐작해 봤을 때, 네. 혹시 핵전쟁이 있었던 그렇죠. 건 아닌가? 예, 생각해 보게 되고요. 물론 이제 마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뭐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고 마치 문명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곳을 제외하면 이 헨리가 있는 동물원도 지금은 좀 폐허 상태인 것처럼 있고, 또 그 폐허 상태에서 좀 나가게 되면 불모의 땅인 사막도 굉장히 가깝게 있다고 소개가 되잖아요. 아마 네. 그런 것에서 아마 또 핵전쟁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네, 데르긴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 생존 조건을 자기 손으로 파괴해서 인류는 멸망했다. 네. 곧 인류는 자살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네. 마치 냉전 시대의 핵 버튼을 누가 누를 것이냐, 정말 누를 것인가? 정말 이런, 누른 거죠, 여기는. 그렇죠. 예. 그 상황이 좀 연상되는 그런 설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존재들이 있었고, 시아도 그중 한 명인데요.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쥐라도 잡아 먹어야겠다라고 해서 쥐틀을 놓았던 것인데, 거기에 요정이 걸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요정을 보고요, 시아가 너 식용이야 아니야? 라고 묻습니다. 네. 저는 요정을 본다면, 야, 너 소원 들어주는 지니 같은 존재야? 내 소원 좀 들어줘 라고 할 텐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 시아나 네. 살아남은 인류에게는 먹을 게 또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 식용이야? 라고 묻는 건 소원을 해결하는 하나의 또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이 요정은 당연히 살아남기 위해서 네. 어떻게든 이 시아와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요. 결국 시아는 이 데르긴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좀 있습니다. 우선 요정이라는 그 환상종에 대한 언급인데요. 책이 18쪽에 나옵니다. 데르긴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환상종은 뭐랄까? 불치병으로 선망에 빠진 사람이 보는 환각 같은 거야. 빈사 상태인 인류가 울고 웃으며 보는 환상이지. 환상종은 병인이 아니야. 병증이라 하면 몰라도 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요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다기보다는 이 작가가 설정한 어떤 세계관 안에서는 요정이 그냥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류가 곧 멸종을 얼마 앞두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지금 처해 있는 비극적 상황을 더 극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인류는 이 사인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살아남은 사람은 그 사인이 비극적인 상황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시아는 그 두 개의 상황으로 간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데르긴과 대화를 하는 걸 보면, 처음에는 너 식용이야? 먹을 듯 굴다가도 또 대화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데리고 다니기도 하잖아요. 네. 예, 그런 거 보면 시아가 지금
그 서 있는 위치가 어디에 있을까도 이런 데르긴이라는 존재로 좀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여기 보면 가루다가 비행기를 사냥하고 무스펠이 유전지대를 불바다로 만들고 네. 크라켄이 컨테이너선을 침몰시켰다라고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환상종이 인류를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인류가 멸망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들이 나타났다라고 표현을 네. 하는 건데요. 그렇게 따지자면 실은 뭐 크라켄, 뭐 가루다, 무스펠뿐만 아니라 드래곤 자체도 환상종인 거잖아요. 그럼 드래곤은 언제부터 나타났던 것일까? 또 궁금해지기도 네, 하고요. 그렇기도 하네요. 네. 근데 이제 이 드래곤은 헨리 동물원을 운영하는 최고의 위치에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동물원이라는 곳은 동물이 있는 곳인데 그렇다면 인간도 동물인가?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인간도 네. 동물의 하나의 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드래곤이 데리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거래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보호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기도 하죠. 네, 헨리가 이 동물원에 처음에 왔을 때 누군가가 이곳은 동물을 보호하는 곳입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헨리가요, 여기서는 그럼 사람을 잡아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 약속을 헨리가 철저하게 지키는 거죠. 네. 그래서 동물원의 인간을 돌봐주지는 않지만 내버려 두기는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헨리 지금 허위평론을 말씀하신 것처럼 헨리는 또 어떻게 나왔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궁금한데요. 이 책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아예 나와 있지는 않죠. 네. 다만 헨리라는 절대적인 존재가 이 동물원에 있음으로 해서 다른 환상종들, 뭐 이를테면 흡혈귀라든가 목마 같은 그런 인간을 괴롭히는 존재들이 여기에는 얼씬도 못합니다. 네. 이렇게 그 쥐틀에다가 이제 쥐를 잡아서 그것을 이제 먹으려고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먹을 것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그러면 이 헨리 동물원에 있는 뭐 시아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그 동물들은 그럼 무엇을 먹을까? 그것도 굉장히 좀 궁금해져요. 샌드위치를 먹죠. 네, 마녀 샌드위치죠. 네. 근데 그 마녀 샌드위치가 존재하는 상황이 또 판타지적이죠. 어떤 전자레인지에서 이 샌드위치는 무한히 생산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뚜껑을 이렇게 닫았다가 열면요, 거기에 샌드위치가 짠 하고 놓여 있는 거예요. 원본이 있으면 그것을 계속해서 복제하고 복제해서 먹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샌드위치인 건데 복제를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맛은 굉장히 없나 봐요. 아니면 계속해서 샌드위치만 먹으니까 원본으로 샌드위치만 남은 거니까 계속 그것만 먹다 보면 질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샌드위치를 먹는 상황이 썩 맛있게 먹는다는 묘사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제를 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원본이 된 샌드위치 자체가 매우 질이 나빴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연명을 하기 위해서 네. 먹긴 하는데 이걸 먹는 것 자체가 시아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끔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이 나빴다는 건 이미 멸망의 징조를 보이기 전부터 상황이 굉장히 좀 안 좋아졌다고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마녀 샌드위치는 쥐 먹이로도 못 쓴다. 그럼 도대체 어떤 샌드위치일까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먹을 게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데르긴을 송곳으로 찔러서 이제 먹으려고 협박을 하는 듯한 그런 상황에서 데르긴은 뭔가 이제 먹히지 않는 대신에 이 시아가 원하는 것을 좀 들어주겠다라고 하고, 그렇다면 시아 같은 경우는 데르긴에게 이제 버섯을 또 만들 수 있느냐라고 또 요청을 하죠. 네. 자, 요정인 데르긴은 버섯을 키울 줄 압니다. 거래를 시아와 하죠. 내가 버섯을 그럼 경작해서 준다면 나를 풀어달라. 네. 그리고 그 증인으로 헨리 앞에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서로 합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 헨리가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저는 드래곤은 이 작품 안에서 신처럼 느껴졌어요. 네. 왜냐하면 드래곤은 거의 전능한 존재처럼 그려지고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존재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어디에 재배가 가능한가요? 그쵸. 라고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지점을 가리키기도 하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전제가 불분명한 것들에 대해서는 거절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마치 저는 이 문학 작품을 인용해서 서로 조건, 그러니까 그 계약을 맺는 그런 설정 자체가 기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신의 어떤 부름에 대해서 응답하는. 그런 방식 자체, 언어로도
소통을 하잖아요. 그것 자체가 신을 이렇게 현현시킨 것이 아닌가.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의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네.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도 그렇게 느껴졌는데요. 그리고 그 신이 말할 때는 항상 구체적으로 전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을 짧게 또 전달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또 이제 신도들 아니면 또 인간들은 그 얘기를 듣고 자신들의 희망을 찾아 나가는 모습, 뭐 그런 형태하고도 비슷하네요. 자, 이 대목에서 버섯을 키울 수 있는 곳을 발견하긴 했는데 이곳에서 버섯을 재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여기는 간다르바라고 하는 종족이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간다르바는 압사라라고 하는 또 이들이 믿는 절대적인 존재를 기다리는 그런 종족인데 이 간다르바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런 또 생물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마투킨 같은 경우는 지금 대립하고 있잖아요. 마투킨도 그런 좀 땅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땅을 통해서 뭐 경작을 한다던가 먹을 걸 아마 구하려고 하겠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데르기인이 이제 버섯을 식용한다는 건 그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는 힘든 상황인 거죠. 네. 또 강변을 따라 거주하는 카파들이라는 존재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삼국지 같은 세계관이 그렇죠. 펼쳐지고 있습니다. 간다르바 종족, 마투킨, 그러니까 인간이죠. 네. 그리고 카파라고 하는 또 다른 무례의 그래서 힘을 발휘하는 종족들. 네. 그리고 그 번외 세력으로 헨리 동물원이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되니까 여기 안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알력들도 이 소설 안에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압사라, 이제 간다르바 이런 그 단어들이 좀 생소해가지고 물론 여기서는 지금 설명한 것처럼 그런 그 삼국의 형태로 이제 존재를 이루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중간중간 꽤 이해하기 힘든 그런 단어들이 좀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네. 드라 글라스라든지 그래서 이게 이영도 작가의 작품을 계속 읽거나 판타지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뭐 이해하기 쉬운 용어일 수 있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처음 읽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좀 그런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찾아보기도 하지만 또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계속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건 맥락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용어들이 뭐 드래곤처럼 다른 문학 작품들에도 보편적으로 나오면서 우리가 짐작하는 것도 있지만 뭐 마트퀸이라든가 간다르바 같은 종족들은 이제 이 서사 안에서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카파 같은 경우는 그 일본의 카파쿠 요괴 중에 하나잖아요. 물에 사는 그 종족. 떠올려 보게 되죠. 나오기도 했었고요. 자, 데르긴이 버섯 대신에 사랑의 묘약을 만들겠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면역 조절제예요. 그래서 그 면역 조절제를 구하러 마트로 시아가 가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시아가 그 마트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칸타가 헨리 동물원에 살다가 이제 마트로 이주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함께 뭐 일종의 배웅차 함께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칸타 역시도 이제 제목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중요한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칸타는 이제 헨리 동물원에 있다가 마트로 간 또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마트에서는 거기서 일종의 역사가처럼 모든 것을 일지에 적는 그런 또 임무를 맡고 있죠. 기록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헨리 동물원에선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록할 게 없죠. 근데 마트 같은 경우는 인류의 부흥을 꿈꾸기 때문에 그 안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 칸타에게 맡김으로써 그러니까 인류 자체가 부흥하기 위해선 어떤 그 행동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절대적인 유산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걸 마트퀸이 칸타에게 맡기려고 하는 거죠. 어떤가요? 그러니까 마트에서 칸타가 그런 기록들을 남긴다는 건 역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이고 이 헨리 동물원 같은 경우는 물론 여기도 이제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있긴 하지만 기록할 만한 내용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마트 같은 경우는 이 멸망이 얼마 안 남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희망을 찾는 그런 곳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 당연히 그렇게 보게 되죠. 하지만 시아는 거기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인류를 부흥시킨다는 것 자체가
자기는 탐탁치 않기 때문이죠. 네. 왜 이런 세상에 인류를 다시 생동하게 만들어야 그쵸. 돼? 출산은 죄야 라고 발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묘약을 준비해줘 라고 했던 것은 그래도 이 시아라는 인물이 그 아주 냉소적인 것만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사랑의 되는데. 묘약은 데르긴이 만들겠다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사랑의 묘약을 굳이 만들 필요 없는데 데르긴이 뭐 좀 우겼기 때문에 거기에 마지못해 다른 것도 네. 있습니다. 그리고 칸타가 마트에 가게 용인하게 한 그 배경에는 칸타가 게이라서 네, 괜찮다라고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이를 낳지 않을 테니까 마트에 가도 상관없다라고 보는 건데요. 이 마트를 떠나기 전에 칸타와 시아가 서로의 용모를 좀 이렇게 단정하게 만들어주는 그쵸. 부분이 있어요. 전 이 대목이 사실은 이 소설 안에서 가장 흥미롭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우선 거울이 없다라고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거울 둘이 대신. 서로의 얼굴을 다듬어 줍니다. 네. 시아는 칸타의 수염을 깎아주고요. 칸타는 또 시아의 머리를 깎아주죠. 그리고 서로 내 얼굴이 어떤가를 보기 위해서 동공에 자기 얼굴을 비춥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의 동공을 거울처럼 활용해가지고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동공에 너 있다. 근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웃기려고 한 얘기보다는 실제로 좀 두 사람 간에 감정적인 교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밝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이 묘사에서 좀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거울 대신 동공으로 상대방에게서 비친 나의 모습을 본다라는 거. 이거 정말로 시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제 동공에서도 허이평론가님의 모습이 보이나요? 허남평론가님의 동공 탁한데요. 탁한가요? 제가 렌즈를 오늘 좀 깨끗하게 못 닦아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허이평론가님 동공으로는 제가 제 모습이 굉장히 좀 환하게 비치고 있어요. 네. 어떤 모습인가요? 뭔가 이렇게 제가 신적인 존재처럼 머리 주변으로 이렇게 빛이 이렇게 나고 있거든요. 조명 때문인가요? 예, 조명 때문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 시적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네. 상대방에게서 나를 찾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할까? 보통 현실에선 가능하지 않죠. 상대방에게서 어떻게 나를 찾습니까? 근데 이렇게 동공이라고 하는 이 반사되는 어떤 그 프리즘을 네, 반사상 설정했다는 것 자체가 이영도 작가의 이런 모습은 참 좋다. 네. 이래서 읽을만하다라는 네. 생각을 저는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반으로 접은 종이를 이제 허이평론가님이 꺼내셨습니다. 네. 여기 정리해 오신 거죠? 네. 아니 소설 읽으면서 네. 정리한 것들을 잠깐. 시를 쓴 건 아닌가요? 아니, 그냥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칸타와 이 시아가 함께 마트에 가게 되는데 가는 길에 살해당한 인간들의 모습을 봅니다. 네. 간다르바가 경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트 퀸이 계속 세력을 확장하고 있으니까 자신들의 영역이 침탈당할지도 모른다라는 그 위협 속에서 이런 경고를 한 건데 이 마트에 도착한 이 시아와 칸타가 보게 된 것이 마트 퀸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근데 좀 마트 퀸이 잔망스러운 데가 좀 허나평론가님과 좀 비슷해요. 제가 좀 그런 우두머리 또 리더 그런 좀 용모를 가지고 있죠. 네. 마트킨이 날개 옷을 입고 있는데요. 이 날개 옷이 무슨 진짜 날개가 달렸다기보다는 비행이 가능한 그런 옷인가 봐요. 슈퍼맨의 날개 같은? 이렇게 옥상 같은 데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깜짝 놀라는 모습도 비치고요. 네, 그리고 이 마트 퀸 같은 경우는 좀 시아가 마트에 왔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트라는 곳은 그래도 인류가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또 그 역사를 지속하기 위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아는 이 시라든지 노래를 완벽하게 외우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마트 퀸은 이제 시아가 이 마트로 와가지고 마트에 있는 아이들에게 시와 노래를 좀 가르쳐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거죠. 네, 그 노래가 너만의 것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뭐 시아가 그 부탁을 들어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다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마투킨이라고 하는 리더가 굉장히 권위적인 사람이 아니라 소통하는 리더이고 이 세계가 번창하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짐작하게 만들어주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사랑의 묘약에 대해서 또 데르긴이 언급을 하는데요. 이건 자기 기만이 가능한 족속에겐 대부분 다 통합니다. 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어요. 네. 네, 이것도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이죠. 네. 자기 기만. 네, 그러니까요. 저는 사랑이라고 할 때 네. 정말 그 사람의 본질을 우리가 사랑하는 걸까? 어쩌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그냥 내 스스로가 좋아하는 건 아닐까? 네, 이걸 또 생각해 보는 때가 있거든요. 우회적인 나르시시즘 그렇죠. 같은 거군요. 네, 맞아요. 네. 내가 사랑하는 모습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기보다 그 사랑하는 나 자체가 너무 좋아서 네. 네, 그걸 하는 게 연애일지도 모르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는 뭘까요? 누구를 사랑하지도 않고 혼자 있는데. 근데 그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네. 이 책의 마지막 구절, 네. 220쪽인데요. 이렇게 시아가 말을 합니다. 난 너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장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긴 하는데요. 시아의 이 마지막 말이 저는 희망처럼 보이진 않아요. 저도 지금 이 마지막 그 시아 얘기를 보고 뭔가 사랑을 이 사람은 믿지 않지만 그래도 이 사랑을 아예 거부하는 듯한 모습은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시아가 칸타를 좀 마음에 두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또 인류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좀 유예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문장처럼 읽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이 작품이 마지막에 뭐 사랑의 묘약이 나오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나? 그렇지 않다라는 걸 네.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이후에 이 소설은 전쟁 이야기가 또 펼쳐집니다. 아까 간다르바가 이 마트의 부흥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죠. 선제 공격을 취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아엔라이즈, 그러니까 헨리를 찾아와서 승인을 받으려고 해요. 네. 마트에 이제 칸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칸타는 이제 동물원에서 마트로 간 그런 좀 배경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간다르바는 그 헨리의 하에 있던 이 칸타 때문에 혹시 이 간다르바 자신들이 마트를 공격했을 때 드래곤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라고 좀 염려를 했던 거죠. 네. 자, 이후에 이 전쟁이 어떤 식으로 또 펼쳐지게 되는지 과연 버섯을 재배할 수 있으며 또 인류는 부흥할 수 있을지 등등에 대한 결말은 여러분께서 직접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 책의 한 절반 정도고요. 네. 나머지 절반의 내용이 또 남아 있으니까 독서의 즐거움을 만끽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한 줄평 공유해 보겠습니다. 허나운 평론가님 어떤 한 줄평 준비하셨나요? 네, 저의 한 줄평은요. 절망의 현실에서 희망의 환상으로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절망, 현실이 절망적이고 또 희망이 좀 환상적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극중 그 현실은 좀 절망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그렇게 드러내진 않지만 그래도 좀 희망을 의도하는 네. 그런 환상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방법이 평화적이던 좀 폭력적이던 상관없이 그래가지고 절망의 현실에서 희망의 환상으로 라고 좀 한 줄평을 잡았습니다. 네, 저는 이런 한 줄평 준비해봤는데요. 중편의 세계를 초과하는 판타지 서사. 네, 초과하는군요. 네. 이 중편의 세계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책 자체가 중편 분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편 분량은 그 세계가 담을 수 있는 영역이 단편보다야 풍부하긴 하지만 장편엔 또 미치지 못하죠. 그렇습니다. 이영도 작가의 대표작 뭐 드래곤 라자나 뭐 눈물을 마시는 새 등등의 이런 작품들은 다 분량이 길죠. 그래서 거대한 세계관을 뭐 중층적으로 풀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뭐 저도 거기에 감탄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 작품은 이 중편의 세계에 담기에는 그 세계관이 너무나 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세력, 뭐 마트, 또 카파, 간다르바, 그리고 헨리 동물원이라는 또 다른 세력이 얽히는 이 구도 자체가 과연 여기에 담길 수 있나? 좀 못 담았다고 생각해.
항상 그 소설을 쓸 때 내가 어떤 형식, 그러니까 어떤 그릇에 내 이야기를 담을까를 작가가 고민하게 되는데 그 단편이라는 형식에는 단편의 양식을 담아야 하는 네. 것이고 중편에는 중편을, 장편에는 장편의 그 설정이 필요한 것인데 전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그 조절이 잘 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영도 작가의 작품을 낭만서점에서 꼭 한번 다뤄보고 싶었는데 네네. 사실 분량이 많아서 네, 그렇죠. 예, 다루기가 쉽진 않잖아요. 예전에도 몇 번 좀 다루고 싶은 작품들이 있었는데 네, 다루지는 못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신작이 나온 김에 여러분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낭만서점 242회에서는 드래곤 라자를 쓴 이영도 작가의 신작 시아와 칸타의 장을 다뤄봤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작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낭만서점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